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IoT 보안 쪽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IoT 기기들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게 되실 텐데요. 이런 보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IoT 보안에 관련된 소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취약점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취약점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취약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기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는 IoT가 굉장히 많은 부분 더 빠르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방향에서 보면 시장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IoT 기기가 현재 네트워크에 이제 접목돼서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IoT 해킹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여수시 버스 정류장에서 해킹이 일어나서 이 동영상 플레이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홈네트워크 서버에서 해킹을 당해서 관리 서버 쪽에 해킹 당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홈네트워크 전반이 실은 폐쇄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폐쇄망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CCTV 카메라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영상이 외부에서도 볼 수 있다. 아니면 폐쇄망에 설치되었던 우리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기 언급되지 않은 사건들 중에 우리 여러분들 건물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체온 체크하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에 이제 백도어가 숨겨져 있어서 영상이 중국 쪽 서버로 다 넘어가고 있었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oT 보안 사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미라이 코드라는 이 악성 코드가 있는데요. 미라이 코드는 실제 코드의 대부분은 초기 버전 같은 경우 CCTV 카메라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에 대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취약한 기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펌웨어가 실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미라이 코드가 동작하게 되고, 동작하게 되면 들어가서 이제 특정 명령어,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영상을 GNC 서버나 이런 쪽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로 타겟팅하는 서버로 디도스 공격을 날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PC나 이런 것들, 좀비 PC를 이용해서 DOS 공격을 가했는데 미라이 코드를 통해서 이제 좀비 PC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비 CCTV 카메라를 통해서 이동통신망이나 이런 데를 공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뭐 트위터나 아마존 같은 서비스도 멈추게 했었고, 또 아예 그 국가의 이동통신망을 멈추게 한 사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하고 도이치텔레콤 망을 전체를 미라이 코드가 멈추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제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미라이 코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CCTV 카메라나 이런 것들 외에도 셧탑박스 그리고 공유기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 공격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미라이 코드에 감염된 대수가 작년 말 기준에서 국내 한 25,000여 대의 IoT 기기가 미라이 코드에 지금도 감염되어 있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도 이 IoT 보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먼저 법제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영국에서 IoT 보안법이 현재 통과되었고,
국내에서는 지금 관련법이 20회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IoT 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이 보안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면 융합 보안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정보 지침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연결되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IoT 모든 기기들이 분명하게 지켜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IoT 기기들 전반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블랙박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보시면. 근데 은행망이나 이런 쪽을 실질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IPS나 보통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는데 짧게는 15일에서 20일 넘게 시간이 보통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몇 년 전부터 저희한테 와서 이런 걸 요청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은행 담당자가 쓰고 있는 개인 공유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탈취할 수 없겠느냐. 왜냐하면 개인 공유기를 탈취하면 그 공유기를 통해서 주고받는 모든 포털 아이디나 트래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트래픽을 우회해서 전산실 쪽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한테 많이 요청했던 게 공유기 취약점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금융권 쪽에서는 개인의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이 사용하는 공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안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은행망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있어도 담당자들의 개인 공유기를 통해서 패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기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공유기든 아니면 카메라든 뭐든 이런 IoT 기기들을 저희 쪽에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이걸 취약점 점검을 해달라. 이 기기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라는 걸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취약점 점검을 하는 방법들을 여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찬찬히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취약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로 백도어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암호화 부분을 봅니다. 첫 번째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암호화 인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계정 관리, 그리고 펌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되어 있는 하드웨어 취약점이라는 것은 보통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하드웨어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UART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 과정상에서 펌웨어를 쉽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니면 개발자가 좀 하드웨어에 접근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 과정의 편리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이게 제품이 출시되면서 다 없애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취약점들을 주로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취약점을 가장 먼저 일단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취약점 관련된 부분의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취약점은 이 기기를 네트워크에 물린 다음에 중간자 공격을 통해서 이 서비스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 스피커를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홈에 AI 스피커를 물려놓고 같은 공유기에 저희가 해킹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해킹 툴을 가지고 노트북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고 가는 패킷도 덤프 떠보고 그리고 일반적인 네트워크 중간자 공격, 와이파이나 아니면 블루투스 중간자 공격들을 통해서 이 매니지먼트 되는 패킷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됩니다. 중간자와 공격의 범위가 실은 인크립션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플레인 텍스트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통신은, 그러니까 서버와 통신하는 부분은 인크립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기들 자체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실은 인크립션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매니지먼트 패킷을 보내서 뭔가 확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뭐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들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화면이 대부분 IoT 기기들 같은 경우는 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062 관리 페이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요. 그런 웹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런 웹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각각의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저희가 해킹 시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테스트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테스트를 해보면 접근만 가능하고 다음 뭐 어드민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획득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펌웨어 분석을 하다 보면 펌웨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접근하더라도 오버플로우가 나서 루트 권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이렇게 1번의 취약점과 2번 취약점이 이제 따로따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나리오 기반으로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접근해서 오버플로우 내서 뭐 루트 권한으로 접근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모의 해킹을 진행하고, 그게 또 사용자에게 아니면 이 제품을 만드는 벤더 입장에서 얼마만큼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형태의 공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취약점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퍼징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퍼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프로토콜의 패킷들을 랜덤하게 뿌려서 그 랜덤 패킷을 받은 기기가 이상행위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퍼징인데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유명한 보통 퍼징들이 퍼징 툴들이 디펜직스나 아니면 비스톤 같은 이제 프로토콜 퍼저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퍼저들은 대부분 랜덤 퍼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더부터 데이터 페이로드까지 모두 다 이렇게 랜덤으로 형성해서 보통 이제 퍼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기기 특성에 맞는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크래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62에서 어떤 취약점이 나왔는데, 와이파이 취약점이 나왔는데 그걸 자동차나 스마트 TV에 적용했을 때 실은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걸 체크하는데도 실은 랜덤 패징은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취약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형식은 어떠냐면 스마트 퍼징이라고 해서 일단 접속은 시키고 데이터 페이로드 부분을 변조해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뭐 블루본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알려져 있는 공격 코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쪽에 퍼징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크래시가 나서 AVN이 멈춘다든지, 또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패킷 하나로 실은 리부시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징을 통해서 특히 모빌리티 기기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킥보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달리면서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블루투스 포트가 열려 있게 되는데 프로토콜 자체가 그런 쪽으로 블루투스 랜덤 패킷을 보내서 이상 행위를 일으키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샤오미 킥보드도 블루투스 패킷 하나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취약점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취약점들을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게 되면 취약점들을 전체적으로 이걸 저희 같은 경우는 CV로 등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조사 쪽에 취약점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이제 저희가 했던 예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다양한 분야에 진행을 했었는데 먼저 이제 홈 네트워크 쪽 부분을 보면 홈 네트워크 기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월패드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현장 입구에 있는 월패드와 결국은 집안에 있는 월패드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IoT 기기들을 집안에 있는 IoT 기기들을 모두 다 이제 매니지먼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어락까지도 다 월패드 통해서 매니지먼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격들이 대부분 월패드를 타겟으로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설사 겉으로 보시기에는 이제 건설사별로 이 월패드들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은 현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월패드 업체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건설사별로 하나의 월패드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동을 해야 될 필요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때문에 월패드 간의 어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패드 하나의 취약점이 발견되면 다른 월패드들도 비슷한 취약점이 나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월패드들 제조사 국내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제조사들 제품들을 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니지먼트 패킷을 아직도 플레인 텍스트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제조사도 있으시고, 그리고 암호화되어 있더라도 키 값이라든지 아니면 이니셜 팩터 값을 펌웨어에 하드코딩해서 사용하시는 기업들도 있으십니다. 이 경우에 펌웨어 분석을 통하면 얼마든지 그런 키 값이나 암호화의 팩터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플레인 텍스트로 날아가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X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중국의 가장 유명한 AP 제조사입니다. 이 제품은 펌웨어에 저희가 리버싱을 해봤을 경우 권한 없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특정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요. 이걸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바로 획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V사 제품도 CCTV 카메라이고요. 이 취약점을 이용하면 여기 관리자 권한을 역시 획득하고 저장 파일과 사진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IoT 기기에 대한 보안을 할 때 관리자 패스워드, 계정에 대한 관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펌웨어에 취약점이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아이디 패스워드를 자주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은 관리자 권한이 얼마든지 다른 해커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들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국내 H4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블루투스 퍼징을 한 화면이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알 수 없는 문자들을 이렇게 많이 띄워놨는데 블루투스 패킷 하나를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여기다 띄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2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다가 이 메시지를 뿌릴 수 있는데요. 뭐 차량에 폭탄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메시지를 여기다 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이 동작하고 있는데 전면 팝업을 띄워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부분은 네, 이것도 해외 자동차 모델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패킷 하나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들을 모두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카쉐어링 업체 중에 S사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에 사용자가 접속해서 뭐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자동차 공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부분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모든 차량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오픈 환경에서 100m 이내에서 다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 카쉐어링 업체 차가 지나가면 뒤에서 같이 따라가는 자동차에서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했고요. 또 더욱더 놀라운 거는 여기다가 저희가 중간자 공격을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차가 지금 현재 목적지를 어디를 찍었는지 그리고 또 앞에 사용자가 구글을 사용하는데 구글 아이디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오픈되어 있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만큼 아직 우리가 카쉐어링 서비스나 이런 데 있어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강조하고 있지만 취약점이나 관리 부분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도청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블루투스 통해서 핸드폰하고 자동차 연결해서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들 되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키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시연들을 통해서도 다른 발표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는 실제 블루투스 프로토콜은 암호화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프로토콜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는 기기는 거의 없습니다. 애플만이 유일하게 좀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블루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제조사는 블루투스 오픈되어 있는 스펙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핸드폰하고 자동차도 연결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곳들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블루투스 취약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자 이 블루투스 취약점 중에 가장 이제 좀 임팩트가 있는 게 중간자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루투스 중간자 공격은 클래스에서는 거의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예전에 이제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최근에 패치가 많이 이루어진 편이고 BLE 이후부터는 중간자 공격에 대한 이슈가 한 2년 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BLE를 사용하는 모든 단말기는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블루투스로 이렇게 배달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배달 사원분들이 배달 기사분들이 대부분 이런 블루투스 카드 체크기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가로채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거 변경하지 못하더라도 리플레이 어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결제했던 카드로 내가 주문한 것도 같이 결제하게끔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블루투스 밴더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와치나 밴더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간자 공격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카카오톡은 엔드 투 엔드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다양한 경로의 테스트를 해봤지만 실은 이런 메신저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블루투스 중간자 공격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중간자 공격이 위협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진행 과정을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해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타겟팅되는 디바이스가 있다면 디바이스를 가져다가 하드웨어 문제점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펌웨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요. 펌웨어 분석을 통해서 권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 또는 어드민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페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그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침투하는 경로들은 해커들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IoT 기기들에 대해서 분석을 5년 전부터 저희가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CV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20만 개 정도의 CV 중에 IoT 기기를 타겟으로 하는 CV 4만 5천 개 정도 대략 됩니다. 그럼 4만 5천 개 정도에 대해서 하드웨어 취약점은 원격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확인 가능한 코드, 또 POC 코드가 직접 있는 CV, 이런 것들만 분리해서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DB를 가지고 사용자한테 어떤 기기가 위험한지, 그리고 이 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원해드리고 있는 이 서비스로는 저희가 기기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솔루션은 저희가 IoT 케어라는 솔루션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케어는 일반적인 스위치나 라우터에 저희가 붙이시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IoT 기기들을 전체적으로 스캐닝을 해서 어떤 기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기기의 취약점 DB들을 확인해서 어떤 사용자가 여기에 붙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IoT 기기들이 접속하는 네트워크에 이 센서를 붙이시면 이런 내용들을 서버로 보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비인가 사용자가 나타나면 이런 비인자 기기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IoT 기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취약점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네트워크에서 IoT 기기뿐만 아니라 IP 베이스의 어떤 취약점들, 이게 대부분 IP 베이스의 취약점들인데요.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자동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들이라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IoT 기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디바이스 분류 부분하고 취약점 탐지 부분에 있어서 머신러닝을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